반갑습니다. 오늘은 은유의 시학 26번째 오늘의 그 주제는 은유와 환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기 앞서 이 홍문표 교수 영상문학관 현재 약 120여 개의 강좌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또 홍문표 문학 설교까지 60여 편이 되는데 그러면 180개 강좌가 됩니다. 저의 주된 그 주제들은 전부 다 시학, 시 창작 방법, 시학이론 또는 문학이론, 문학비평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또 문학설교도 이 한국 초유의 설교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성경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볼 것인가, 또 어떻게 문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런 그 문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해석하는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그 문학 연구 과제의 한 것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신학도 했고 또 문인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실제 문인들의 교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이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설교도 문학적인 설교, 문학이 있는 설교, 문학성 있는 설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홍문표 교수 이 영상문학과는 이러한 그 기독교 문학, 일반 문학, 시학, 그리고 시창작 강의 이런 전반적인 것과 또 다양한 그 교양을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강좌를 개설해서 이 영상 시대, 다시 말하면은 디지털 시대의 문학관의 모습, 또 문학 강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영상문학관에 이렇게 그 올려져 있는 저의 모든 강좌들은 전부 다 원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강의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한 강의 내용을 강의 원고를 가지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의 원고들은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 홍문표 문학관이라는 것을 개설했고 거기에도 이 홍문표 교수 영상문학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의 모든 원고가 강의와 함께 영상 강의와 함께 원고도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이 영상문학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이 홍문표 문학관 이것을 같이 열어서 보신다면은 보다 더 실질적인 이런 강의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은유의 시학을 하면서 그 최근에 이 은유와 유사한 그 용어로서 은유와 이미지, 말하자면 은유와 심상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또 은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은유와 상상, 이 상상의 문제와 은유와는 어떤 관계냐, 또 은유와 상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와 상징, 그래서 앞서서 저는 이 은유와 이미지, 은유와 상상, 그리고 은유와 상징까지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나 이 상상이나 상징이나 이것은 그 은유와 상당히 그 동질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강의할 내용은 은유와 환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환유와 은유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환유는 그건 대유에서 제유와 환유가 있으니까 이 대유법의 하나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수사법의 하나다. 그런 점에서 크게 보면은 비유의 하나로서 은유도 있고 대유법도 있고 그걸 나누면은 제유법도 있고 환유법도 있지 않냐. 이런 그 수사법적인 논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물론 그런 수학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현대 와서 이 환유의 문제는 단순히 그런 수학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은유와 환유야말로 모든 언어의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은유와 환유는 그 언어의 기본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원리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의미, 가치를 요구하는 모든 것들의 하나의 기호로서 접근하게 되고 그 기호 속에서 이 은유와 환유의 문제가 설명될 때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운영이치, 활동이치, 삶의 이치까지 은유와 환유라고 하는 그 원리가 지배한다는 얘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은유를 공부하면서 환유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환유를 함께 연구함으로 은유를 보다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또 현대 비평이나 또는 현대 사상의 경향이나 어떤 사물을 보는 우리들의 인식이 이 은유적 또는 환유적 인식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26번째 은유와 은유의 시학에서는 이 은유와 환유의 수사학적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언어란 뭐냐?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언어는 계속 확장되고 창조되어야 한다. 역사는 발전하고 시대는 변하고 문명은 계속 변합니다. 발전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적절한 언어가 필요하고 그 얘기는 언어의 확장과 창조를 요구한다는 말도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언술 방법은 이 미지의 사물을 기지의 사물과 비교한다든지 또는 기지의 사물의 언어를 그와 유사한 다른 사물로 대체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확장과 창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비유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비유법은 문법이나 문장법이 발달하면서 비유의 이 다양한 유형들을 찾게 되고 이런 작업에서 수사학이 발전하고 또 수사법이니 문장법이니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소위 그 수사법에서 그 대표적인 비유법 하면은 대표적인 유형이 직유, 은유, 의인법 또는 대유법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직유나 은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사성에 의한 또는 의인법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A라는 사물과 B라는 사물을 동일한 어떤 등가 관계로 놓고 그 유사성을 찾아서 그것을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직유나 은이나 의인법은 상당히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대유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유법. 자, 문자 그대로 한다면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어떤 것을 대신해서 비유한다. 어떤 사물을 A라는 사물을 어떤 B라는 사물로 대신해서 설명하는 것. 자, 그렇다면은 대신한다는 설명으로 대유법이라 했는데
그럼 이 대유법과 아니 직유나 은유와 다른 점이 뭐냐? 왜냐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그 은유의 문장인데, 이것도 마음을 호수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했잖냐. 그런 점에서 뭐 대유법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왜 대유법이란 말이 따로 나오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A라는 사물을 B라는 사물과 견주어서 설명하는 점에서 대신한다 이런 것은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 대신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유에 있어서는 대신한다는 말은 반드시 사물 그 전체 사물의 일부를 가지고 대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물의 일부를 가지고 대신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러면 이 빵이라는 것은 분명히 뭘 대신했는데 뭘 대신하냐? 그는 빵도 있고 밥도 있고 그런 그 모든 각종 요리, 음식, 곡식, 그러니까 먹거리, 다시 말하면은 빵이라고 했지만 빵뿐만 아니라 과자도 있고 그 밥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음식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러한 그 일용할 양식 전체를 대신한 그 일부 빵이 그 전체를 대신한다. 이때 대유법이란 말이 성립됩니다. 또 하나 대유법이 성립되는 것은 그 사물과 관련된 일부가 그 전체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 사물과 관련된 것, 이 관련된 것을 다른 말로 그 인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일부는 아니지만 그 전체의 일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사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 사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럼 예를 들어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글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글 쓰는 도구, 이 펜은 사실은 이때 펜은 칼보다 강할 때는 펜은 단지 글 쓰는 도구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문장, 언어, 인문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대신한 것입니다. 그때 펜은 사실은 문장, 시나 소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연결된 어떤 그 인접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성은 있다. 그 문장 전체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 문장과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럴 경우 이런 것도 일종의 대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의 일부를 말할 때 그것을 제유다. 그리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대신할 때 그것을 환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대유법에서의 대신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또는 그 어떤 그 사물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유를 우리는 크게 대유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대유법은 다시 하위 개념으로 나누면 제유법과 환유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제유다. 여기서 이 제유란 말은 끌다, 이끌다, 다스리다. 끌어와서 전체를 대신 표현한다. 그런 말도 됩니다. 앞서서 대한 것처럼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때 빵은 식량 중의 일부인데 이는 식량 전체를 대신한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제유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상화의 시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렇게 되면
이 빼앗긴 들에도 빼앗긴 들이 도대체 뭐냐? 네, 들은 무엇인가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럼 빼앗긴 들이 뭐냐? 그건 조국 강산, 조국 국토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제유다. 좀 더 신뢰를 들어보면은 정어승의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이런 시가 있습니다. 노래하리라 비오는 밤마다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우리들 서울의 전장과 평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리라 비오는 밤마다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빵과 사랑, 서울의 빵과 사랑. 서울의 빵이 뭡니까? 네, 서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식량, 그리고 사랑. 우리들 서울의 전쟁과 평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하고 있죠. 자,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이런 시에서 이런 얘기는. 자,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감투는 외롭다. 스스로에게 왕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이것은 이 조정권의 이 감투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감투는 스스로에게 그 왕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그래서 감투는 외롭다. 상당히 그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때 감투는 도대체 또 뭐냐? 네, 옛날에 지구일을 나타낼 때 모두 다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줬는데 그 모자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구에 따라서 모자를 쓰게 되는 걸 감투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또는 명예, 그러니까 어떤 직책, 그러니까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감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직책을 대신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유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이 환유에서 환자는 이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꾸어서 비유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의 중에 어떤 일부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것을 B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데, 단지 바꾸기는 바꾸되 A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중에서 바꾼다. 이런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어떤 철수가, 어떤 어린이가 야구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간에, 야, 철수가 온다 하지 않고, 야, 저기 야구 모자가 온다. 이럴 수가 있죠. 그때 그 야구 모자는 철수의 일부는 아닙니다. 신체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철수가 이 야구 모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요. 인접성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래서 펜은 글을 쓰는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칼은 무력을 대신합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요람이 뭐냐? 근데 요람은 탄생에서 사용되는 요람, 그렇죠? 무덤. 그러니까 인간과 직접 인간 신체 일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람이 탄생하는데 관련된 그런 기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무덤도 인간이 죽었을 때 관련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요람과 무덤이 인간과 관련은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신체 전부의 일부는 아닙니다. 이때 제유는 전체 사물과 동질의 일개 사물이지만, 환유는 그 전체 사물과 관계는 있지만 동질의 사물은 아니다. 자, 그래서 글을 펜으로 대신할 경우 펜은
글 쓰는 도구로서 글과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시나 산문이나 편지나 일기나 희곡이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있지만 그 자체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환유를 말합니다. 윤후명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타임지는 모르리라. 타임지는 모르리. 몸둘 바 슬픔의 중종머리를 아예 모르리. 하고 넘어가는 아홉고비를 난군 찾아 거북고개 넘어가고 가는 그대를 모르리. 네, 윤후명의 외지, 외신, 또 외국 잡지란 뜻이죠. 외지에서.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타임지는 모르리라. 그럼 이 타임지라는 게 분명 뭔가를 대신했는데, 그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 특히 미국에서 타임지가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을 말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모르리라 또는 미국인들은 모르리라. 무엇을? 몸둘 바 슬픔의 중종머리를 중종머리는 또 한국에 고유한 전통 그런 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중종머리는 또 여기서 볼까요? 한국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어떤 가락. 네. 그러니까 타임지는 모르리라. 미국인들은 잘 모르리라. 뭘? 몸둘 바 슬픔의 중종머리를 아예 모르리.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 이것들 잘 모를 것이다. 하고 넘어가는 아홉고비를 난군 찾아 거북고개 넘어가고 가는 그대를 모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임지니 중종머리니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의 환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은 같은 비읍으로 환유나 제유와 직유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신하긴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앞서도 저 얘기했지만 은유법은 실제 대상인 원관념과 이를 대신하는 비유어인 보조관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하면은 마음과 호수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한 문장 속에서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관념이고 이게 보조관념. 원관념이 뭐다 하는 것을 문장상으로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는 그 마음과 호수 사이에는 어떤 공통성,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유나 환유에서는 실제 대상인 원관념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기고 대신 비유어, 보조관념만 드러낸다고 하는 형식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은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 드러내는 비유다? 그럼 상징법과 같잖냐? 이렇게, 왜냐면 상징법도 어떤 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상징법과 같은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유나 환유는 그 보조관념이 대상 전체의 일부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원관념이 숨겨졌다 하더라도 보조관념만 드러낸다 하더라도 이게 원관념이 뭐다? 타임지는 모르리라. 그럼 이 타임지는 미국인들은 모르리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집시는 모르리라. 한국인은 모르리. 흰옷은 모르리라. 근데 한국인은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바로 이런 대통령이 있는 이지만 이게 일종의 하나의 정부를 얘기할 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는 비록 대신 드러내는데 그 원관념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 죽음 한계의 바위가 되리라. 이렇게 바위는
분명히 상징적 언어입니다. 근데 이 바위가 그 뜻이 무엇일까? 뜻을 말하는 데는 조금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징과 이 환유 이 관계 또는 상징과 그 대유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유법은 비록 보조관념만 드러내지만 그 원관념이 무엇인가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근데 상징은 그 원관념이 상당히 함축적이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대유법에는 제유가 있고 환유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걸 환유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원적으로 보면은 환유 하면은 소위 메토니미 그러면 여러분들 메토니미 하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은유는 메타포, 메타, 이것은 오버, 넘는다, 이런 것을, 공통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비유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니미란 말을 붙였는 게, 이건 명사,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넘겨서 옮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메타포와 메토님이 원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한 것처럼 은유가 유사성의 근거를 두면서도 하나의 지시 대상을 다른 것으로 완전히 그 속성을 바꿔버리는 것과는 달리 환유는 그 지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환유 또는 대유, 제유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한다면은 은유는 그 구성에 있어서 보다 상징성이 강한 데 비해서 환유는 도상이나 지표에 가까운 기호다. 좀 그만큼 원관념이 확실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서는 북한과 회담할 것을 발표했다면 워싱턴 이것은 우리는 워싱턴 하면 그건 미국 정부 아주 확실합니다.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환유가 갖는 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현실체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유가. 그러니까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의미를 메꿀 수가 있고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독자는 그 환유가 감추고 있는 담론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유는 이 표현하고자 하는 전체 일부를 드러내거나 대신 드러내므로 전체를 독자가 메꾸도록 하는 그런 위력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날 이 수많은 선전표, 광고, 포스터 또는 정치 선전물 등 이런 것들은 이 환유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은유와 환유에서 환유의 전통적 개념이 뭐냐? 수사학적으로 볼 때 대유라 하고 대유 속에 제유와 그리고 환유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이게 이제 수사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환유로 뭉뚱그려져 가지고 보다 강력한 그러한 언어의 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환희의 수사학적 개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